여야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남을 갖고 오는 17일 이전에 원구성을 마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감되지만 이 자리에서는 고성도 오고 갔다 하면서 팽팽한 이견이 드러났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곽관영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원구성 17일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분위기는 썩 좋아 보진 않고 예상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래도 일단 오늘 회동 후에 양당 원내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면은 더 이상 원구성을 미룰 수 없다라는 공감대는 일단 형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어떤 경제 위기나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의 어떤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도 아마 구조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구성과 관련해서 법사위 문제나 어떤 상임위 배분과 같이 중요한 이런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한 지점에 좀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개특위 구성이나 이제 상임위 개혁 같은 이제 의제는 본질적으로 결정적인 어떤 선행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내로 양당 간 합의를 통해서 원구성을 해놓고 나서 차후에 논의할 과제로 남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거의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저도 이제 원 구성은 얼른 돼야 된다는데 동의하고 네.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직 갈등 지점이 남아 있어요. 하나는 이제 법사위의 권한 관련한 건데 자구체계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다른 상임위에서 법을 만들겠다 혹은 아니면 개정하겠다고 하더라도 법사위에 꽤 오랫동안 묶여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실 폐단이다라는 건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참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개특위 관련해서 물론 이제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은 없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사실 그때 당시 검경 수사권을 반대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거사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이 분리되게 되면 선거사범을 수사할 수 없게 될 거다. 혹은 아니면 지금 뭐 이재명 의원과 같은 사람을 국회의원인 사람들을 어떤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거다라는 우려를 명분 삼아 그때 당시 합의를 깼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도 수사 다 하고 계시고 그런 거라서 사실 사개특위를 막았던 최초의 어떤 이유 자체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조금 양보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개특위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일단 원구성 이후에 상임위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은 이후에 어쨌든 그 지금 과거의 그 검수완박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논의는 해봐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원구성과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은 장관급 인사가 4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민주당이 지적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원이 구성되지 않았다. 라는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저는 이제 꼭 그 야당이어서만이 아니라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국정이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권한을 가장 크게 가진 여당과 정부를 탓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 이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사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 내각을 꾸리는데 장관급 인사가 4명이나 낙마를 했고 청문 보고서 없이 채택된 것은 지금 4명보다 훨씬 더 많고 청문회조차도 열리지 않은 채로 지금 4명째 임명이 되었어요. 물론 국회가 잘 구성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전반과 관련된 권한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건 혹은 아니면 협상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건 대통령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시고요. 그러나 이제 일차적으로 이 공전 상황을 만든 국회 전체의 책임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인사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처럼 일부 이제 기민한 조치가 필요한 공직 후보 추천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통령실의 입장도 이해는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른바 지금 비판하고 있는 청문회 패싱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서 인사를 좀 대통령실에서 강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송홍열 후보자 낙마 같은 문제가 이제 발생할 정도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든 거는 그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뭐 인사특위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원구성 이후에 좀 원활하게 국회 본연의 기능이 돌아가게 되면 다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필요했다면 인사특위에 동의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것을 또 민주당이 주장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되려 인사청문회의 기회가 없어진 것 또한 좀 아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와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공공기관장 임기제를 두고 여야가 신구 권력의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먼저 이 얘기를 꺼냈어요. 대통령과 좀 중요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에 임기를 동일시하는 법안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재 한 5분 계신데 그 5분 먼저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듣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내놓은 이 임기일치특별법 이 대안이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함께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정부든 지자체든 간에 이른바 코드 인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정책적인 일관성이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필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중립적이지 않은 그 정무직 공직자의 버티기나 심지어 임명권자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제가 이해는 되긴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제도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것 같은 이런 제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액션 자체가 해당 인사들한테 간접적으로 어떤 압력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진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저는 곽강영 위원장님의 말이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만년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다음번에 정부를 민주당이 가지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 문제가 다시 두드러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면 당연히 그 선출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에 맞춰서 정부가 운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문제를 문재인 정부도 겪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겪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도를 바꾸자는 논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로 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 그 전에 임기가 남아있는 인사를 두고 여기부터 잘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억지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고 한국 사회가 정치 권력에 맞춰서 정부가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에 맞춰서 이 법을 더 논의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한 5명 정도 되잖아요. 뭐 방통위원장이라든가 원익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는 조금은 빨리 어떻게 자리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강압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이쪽에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려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만약에 사임하게 되면 물론 이제 자진 사퇴의 형식을 띠겠지만 그러면 똑같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떤 그전 장관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랑 산업부 문제가 사실은 맥락 속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서면서 그 정부에 맞는 어떤 인사들이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적해야 되지만 그런 맥락에 있었던 것만큼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되려 이야기하고 근데 그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좀 굳이 의미가 없게 되어서 스스로 나오는 게 맞지 계속 압박을 해서 나가게 하는 건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거는 거의 생각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은 정무적인 판단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권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제 의견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그 어쨌든 간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그 행정부의 어떤 철학과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그 동일한 어떤 그 직군들이 같이 이제 가야 되는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울리지 않다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물러나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어떤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기 보장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어떤 액션을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쯤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자의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네. 결심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의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두 분도 하셨지만 그 판단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5분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도어 스태핑 얘기입니다. 도어 스태핑 참 말도 많고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좀 중단하겠다라고 한 지 하루 만에 지나오는데 이제 하도 많이 기자들이 서 있으니까 또 바로 약식으로 진행이 되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이 대통령실에서 이게 코로나 그 재확산 방지 차원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연동을 해서 그것 봐라 도어스태핑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본질적인 어떤 비판을 이제 수위를 높였거든요. 예. 근데 과거부터 이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좀 보면 어떤 비판이나 논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가지고 뚫고 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이런 측면 저는 이게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이제 이런 목소리 나오니까 이 보란 듯이 이거 봐라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재개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본인의 스타일 대통령이 본인의 스타일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특히 또 좀 호쾌하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 도어 스태핑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형태이고 잘만 운영하면은 순기능도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 초반에 이제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 메시지나 그런 어떤 수사나 이런 부분의 세련미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 아주 많이 좀 보완해야 될 지점이 있다. 그렇게 되면 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로 문화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도어 스태핑 자체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네. 이게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겠다는 게 아무래도 궁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지지율이 30%로 떨어졌을 때였고 그리고 이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 실수라기보다 국정 철학이라고 보여지는 어떤 말의 내용이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박순애 장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전 정부에서 뭐 훌륭한 장관 봤냐 이렇게 되레 아주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만취음주운전을 했던 분을 사실은 좀 검증해야겠다는 의사 자체가 저는 나쁜 거라고 보기 어려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반응이 되려 많은 것들을 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도어 스태핑을 안 하겠다고 발표가 된 다음에 대통령께서 다시 도어 스태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역시도 저는 엇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은 좀 말을 못 하시게 하시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죠. 네. 아주 멀리서 도어 스태핑을 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냥 뭐 도어 스태핑을 그래서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대통령께서 말하시지 못하는 지점, 이 지점을 좀 깊이 숙고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이제 뭐 정부를 이끌고 가는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당과 또 떨어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국민의힘의 당내 사정이 좀 조용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기로 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 뒤에는 윤 대통령의 마음이 좀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마도 저는 대통령실의 의견이 일정 정도는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결정 직후에 정무수석과 이제 원내대표가 만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대통령께서는 물론 그 당무에 대통령이 깊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밝히긴 하셨지만 현재 이제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어려운 국면이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여당의 내용과 갈등이 계속해서 밖으로 확산되고 지속되는 모습 자체가 이 정부로서 아주 좋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 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이는 이 방법으로 가능한 빠르게 사태를 좀 수습하는 안에 공감대를 좀 형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감대 안에서 보면 이제 친윤계의 가장 뭐 핵심 인사 중에 하나인 장제원 의원이 뭐 의총에 오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런 걸 보고도 이게 뭐 안에서 불만이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미묘한 시기거든요. 네. 이게
향후에 공천, 이제 총선 공천을 좌우할 전당대회를 또 앞두고 있고 이것과 맞물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주요 인사들의 이해관계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당대표의 권리가 아니고 사고 상황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결정된 직무대행 체제 외에는 아마 더 나은 대안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이견이 있더라도 아마 지금 결정된 대로 일단은 수습하고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당 얘기지만 이준석 대표 현재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반박할 만한 구체적 근거나 어떤 주장할 만한 내용이 없이는 사실 이 국면을 뒤집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네, 왜냐하면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사실 매우 구체적인 물증 같은 게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떤 당대표의 권한이나 권위로 이것을 불복한다고 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답할 게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당과의 거리두기를 했지만 저 역시도 이 결정, 그러니까 윤리의 결정 자체라기보다 윤리가 이 시점에 그러니까 당대표, 선출된 당대표를 징계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었던 건 윤석열 대통령의 암묵적 허락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검수 완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이 국민의힘 의총을 통과하고 심지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까지도 그 정도 조정이면 합리적이다 이런 발표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서 그게 다 뒤집어졌어요. 그런 경험을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의 입장에서 선출된 당대표를 징계하는 결정을 두고 아마 윤심을 묻지 않을 수 없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징계는 일정 정도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하에 진행되었다고 추측하는 게 저는 훨씬 더 가능성 높은 추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면 왜 그러면 당대표 현 상황에서 당대표 징계를 하도록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동의는 안 되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어떤 위협이 된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다기보다는 되려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 체계로 당을 꾸리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도 일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 개인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당내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두 번이나 어떤 선거를 승리한 어떤 당대표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대표를 징계하고 그거 관련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정권에 도움될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스스로 자초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 뭐 별다른 다른 옵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자맹을 하면서. 네. 근데 자명한데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직무대행 체제라는 것이 완전한 파국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이제 경찰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나 여론들을 좀 살피면서 후위를 좀 도모하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때 있어서 이제 복귀를 점치거나 복귀를 하거나 했을 때 그때 당내의 어떤 그 구도, 거기서 어떤 지금 새롭게 이준석 대표에 의해서 유입된 그런 당원들의 역할 자체가 아주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후위를 도모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당원 가입하기 참 좋은 월요일이라는 부분은 이재명 의원의 밭갈이하고 좀 연결이 돼 보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밭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독려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네. 의미는 뭡니까? 저는 일단 이준석 대표의 그 입당하기 좋은 월요일과 이재명 의원의 밭갈이랑은 좀 전 다르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징계가 내려진 후에 다른 메시지를 안 내고 네. 입당하기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계속 윤리위 판결을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윤리의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뭔가 혐의가 있나 보다. 그리고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그 건이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와 연결돼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준석 대표만 이게 정치적이라고 계속 말하는 듯한 뉘앙스를 준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것과 달리 이제 이재명 의원의 밭갈이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의원은 당원 한 명 한 명을 가입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대선 주자로서 좀 자신을 돌아본다던가 아니면 지방선거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뭔가 자신의 행보와 관련된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어쨌든 당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으로만 계속 이게 부각되니까 그 면에서 좀 아쉽게 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출마 선언은 현재 안 하고 있는데 네. 등록 직전에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안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도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네. 어쨌건 등록 전에는 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위상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제 이재명 의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마 그렇지 않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현재는 이제 비상적으로 이제 임시에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준석 대표가 다시 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당대표가 뽑아야 됩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마 민주당의 지금 그 전당대회 일정과 저희의 그 뭐 새로운 당대표가 될지 복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체제를 수습하는 것과 아마 일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네. 각 당의 일정대로 아마 진행이 될 거고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앞으로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들 좀 지켜보면 신중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제 당연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97세대가 과연 얼만큼 힘을 써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네 분이 나오셨단 말이죠. 근데 네 분 중에 박주민 의원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세 분은 우리 한번 힘을 모아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볼까라는 얘기를 혹시 나중에 있을 수 있는 단일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보여주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한 두 번의 선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 번은 컷오프라고 불리는 세 명. 네, 세 명으로 추리는 과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최종 한 명을 뽑는 과정인데 사실 세 명으로 추리는 과정에 단일화한다는 게 또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중앙위원들과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단 세 명이 추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 단일화 논의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되려. 근데 아직 그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박주민 의원도 굳이 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추측해 보고요. 근데 여튼 이제 이게 단일화가 되려고 해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조금 더 공식화되어야 됩니다. 저 정도 내용이라면 내가 같이 단일화하더라도 명분이 충분히 있겠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이 다 올라오진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후보 등록도 아직 맞춰지지 않은 상태라 지금 단계에서 단일화 의향이 있다 없다는 크게 의미가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정의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정의당에 대해서 뭐 이제 각각 다른 당에 계신 분들이지만 현재 정의당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부에서 지난 선거,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무엇이 문제점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나온 결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모두 총사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이 정의당 하면 떠오르는 대선 주자 이 심상정 의원이 그동안 이 노선을 잘못 잡아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좀 더 그 본질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중대를 자처한 게 이제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그 과정에서 심상정 대표나 여러 이제 리더들의 개인적인 어떤 책임이 부각되기도 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이 최근의 정의당의 위기가 이 현대 정당 체계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 정당들이 어떤 이념을 중심으로 한 순수한 이념 정당으로부터 대중 정당이나 포괄 정당으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거대 양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같은 경우도 크게 어떤 선명한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꾸만 정책적으로 중간으로 모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선명한 이념 노선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소수 정당이 목소리를 내기란 사실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나 어떤 리더의 교체 이런 차원으로는 사실은 쉽게 타개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는 결과적으로 현재 양당제가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도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사실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지금의 선명한 어떤 이념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나 노선으로부터의 어떤 본질적인 전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이야 저는 사실 지금의 선거 구도에서 다시 정의당의 어떤 본래의 목소리를 회복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곽 위원장님의 의견과 좀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정의당이 정치를 좀 잘못 펼쳤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저는 2017년 이후에 적폐 정치가 한국을 좀 뒤엎은 것 같아요. 뒤덮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대는 아주 나쁜 적이고 우리는 옳다. 근데 이 정치가 만연해지면서 사실 그러면서 양당제가 훨씬 더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서 되려 다당제의 토대로 만들어졌던 제도 또한 무력화되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치 자체가 적폐 정치로 갔던 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좀 그런 경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도가 양당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냥 작동되면서 정의당이 설 자리가 구조적으로 매우 좁아졌다는 게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부를 변화시킨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총사퇴, 비례대표도 각각의 의원이기 때문에 총사퇴하자라고 해서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결정이 되면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 투표가 진행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할지를 투표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따라 그래도 지도부들이 따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